자, 10월 4일 즐거운 라디오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한국인에 이어서 중국인마저 일본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황, 사태 파악 못하는 아베 내각 때문에 고통받고 경제는 작살나고 일본 대혼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관광업계가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여행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했었죠. 당초 아베 내각에서는 이러한 한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를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관광객들로 채우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분을 채울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구매력이 현저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작년부터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과 이 중국인들의 여행을 즐기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일본을 거의 국내 여행지의 대체지 개념으로 떠나는 분들이 많고 이 오사카, 도쿄 등의 주요 도시는 대부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 일본의 시골 마을, 작은 도시들을 방문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지방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일본의 대도시에 방문을 해서 쇼핑을 하고 소비를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실제로 전체 관광객 소비의 30%를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엄청난 규모였는데요. 일본 정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을 방문했던 관광객 1명당 여행 지출액은 171만원 정도여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만 놓고 보았을 때는 대략 252만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년 대비 지출액을 따져봤을 때 2.5%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줄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 환율 문제입니다. 위안화 대비 엔화의 환율을 보면 이 위안, 엔 환율은 지속적으로 그 수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작년 1월 17.4포인트를 기록하다가 꾸준히 감소해서 15포인트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략적으로 15%가량 수치가 감소했고 그만큼 위안화 대비 엔화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엔화가 상승하면서 여기에 부담을 느낀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크게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안화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중국 관광객의 1인당 소비 금액은 32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정부에서 철저하게 자국 국민들이 해외 시장으로 자본을 유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거의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해외 시장에서 엄청난 소비를 해왔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이 프랑스 파리의 루이비통, 샤넬, 이 고급 가방 매장에 가면은 자국 프랑스 국민마저 홀대를 받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해외 소비 여력은 엄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시드니, 캐나다 등의 이제 각종 선진국 지역에서 이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이 에셋 파킹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죠. 각종 아파트, 상업지구,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시설 가리지 않고 매수를 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이 환율 방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한창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던 시점보다 20%가량 감소해서 이 3조 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추후 많은 중국 기업들의 달러 표시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이 외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중국의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국 국민들의 해외 소비, 심지어
해외 직구마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인들의 일본에서의 소비 여력은 자이든 타이든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됩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 여력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실제 필드에 있는 일본의 많은 업체들은 이를 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을 겨냥한 저가 제품을 시중에 많이 내어놓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이 기존에 좋아했었던 사치품들, 명품 시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매장들도 과거에는 수백만원, 2천만원을 넘어가는 제품들, 이 고가 제품들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줬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100만원 미만, 이 중저가 제품들이 잘 팔리고, 이에 따라서 100만원 미만의 제품군의 전시 비율을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관광 수입을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는 정말 화랑을 이뤘지만 6월, 7월 넘어가면서 힘이 빠지고 있죠. 그 흑자 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 그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최근 미국 제조업 지수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이 과거 리먼 사태, 금융위기 수준의 PMI 지수가 릴리징 되면서 미국의 경기 역시 고점을 지났다는 징표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노동 관련된 지표들까지 확인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 어쨌든 이 경제 위축,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지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는 몰릴 가능성이 높고, 엔화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이 전 세계적인 수출, 수입, 즉 무역과 관련된 환율로 많이들 참고하는 팩터라면, 일본 엔화는 통상적인 경기 위축, 리세션 등의 불황이 닥쳐왔을 때 오르는 통화로 시장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달러와 마찬가지로 엔화 역시 중단기적인 뷰에서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엔고 현상의 지속은 결국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소비를 늘리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홍콩 사태에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국민들의 해외 관광, 해외에서 소비를 하는 것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관광업은 지속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요 몇 년간 엔저 현상 특수로 일본이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월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2%포인트가량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고령 인구, 그에 따른 세수 확보가 절실했고 4년, 5년 동안 미루고 미뤄왔지만 결국 소비세 인상을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비세를 인상했던 그동안의 일본의 정권들을 보면 이 인상 이후에 모두 선거에서 참패했던 전력이 있던 만큼 미중 갈등 속 한국이 있어야 할 곳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반중 블록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는데 중국은 한미동맹의 틈을 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누가 봐도 선택은 분명해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다. 그렇다 보니 중국은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질서의 약한 고리로 여기는 듯하다. 최근에도 그런 오해를 부를 만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9일 괌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과 그에 앞서 22일 열린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회담이 그런 사례다. 당초 미국은 한미일 석자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한국은 불참했다. 회담에선 북한과 중국의 위협 억제가 논의됐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나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회의에 다녀오면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안 갔다는 공색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회담이 열리기 일주일 전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부산을 찾은 양재채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4시간 넘게 회담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첫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었다. 우리 정부가 의도했든 아니든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지난해 한일 수출 통제 갈등 때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파기했을 때도 미 관계와 민간 사이에선 중국과 러시아, 북한만 좋은 일이란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스티븐 피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일명 쿼드를 국제기구로 만들 뜻을 밝혔다. 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해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뜻도 시사했다. 쿼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첫 아시아 순방 때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이름으로 공식화한 아시아 정책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를 공유하는 나라들을 묶어 중국의 세력 팽창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쿼드 플러스가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쿼드가 외교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피해는 경제 쪽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한 공급망을 짜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 서방 국가가 비판하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도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 등을 고려한 외교적 줄타기 측면이 있지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친중 성향과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을 높은 삼봉우리로 비유하고 한국을 작은 나라로 칭하면서 그 꿈에 함께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문제는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도 정당 정책에서 집권하면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을 펴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중국 편을 드는 건 물론이고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도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6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은 수십 년 전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다. 이 대사는 지난 3일 조지 워싱턴대 대담 행사에서도 한미 동맹의 미래상에는 중국이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강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억해야 할 건 한국은 미국이 확립한 국제 질서에서 한미동맹을 토대로 번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중 누가 당선돼도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에서 20일 전당대회 때 확정한 정강정책에서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 대만관계법 지원, 홍콩인권법 등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경제, 안보, 인권 등 전방 위에서 중국 압박을 약속한 것이다. 다만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기대지 않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일자리를 가져오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미국을 떠나 해외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의 탈중국을 부추기는 한편 미국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경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